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혜경의 그 옆새. 드디어 오늘 저 혼자서 진행을 완전히 하는 날입니다. 마구마구 떨리네요. 이 와중에 제가 사방에다가 막 예고를 했어요. 노혜경의 그 옆새. 북한 문학의 뿌리를 찾아서 드디어 일제시대로 진입을 하는데 첫 번째 작가로 제가 임화를 골랐다라고 하는 예고를 마구마구 했어요. 왜 임화를 골랐느냐 하는 이야기를 비롯해서 임화가 누구인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기로 하고요.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임화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고요. 우리 미협의 조합원들,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제가 어제부터 임화 타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위키백과 같은 데서 임화를 찾아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임화는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문학과 참여문학 이런 구분들을 우리 한국문학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구분을 참 적용하기 좀 어려운 그런 종류의 문인이고요. 시인이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좀 약간 대가당하고 약간 유약하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혁명가의 풍모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많은 평론을 썼지만 사실은 학벌은 되게 보잘것없고요. 성장해 나가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면서 시대 정신에 일치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종류의 문인입니다. 임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일제시대 때 임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임화라고 하는 사람의 문학이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이 서울대 김윤식 교수인데요. 언제부터 김윤식 교수가 임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 했더니 제가 찾아본 바로는 72년도에 처음으로 임화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 임화 연구의 머리말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임화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가 김윤식 교수의 언어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임화에 관해서 노혜경의 그 옆새에서 할 거예요라고 예고편을 쓰고 왔는데요. 그 예고편에서는 김윤식 교수가 임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임화는 대한민국의 제1급의 시인이고 비평가고 실천가였다. 시인으로서도 임화보다 나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비평가로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실천가로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세 가지를 합친 걸로 말하자면 임화가 당연히 윗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서 임화 자신의 기질이 있을 수가 있고 임화가 놓였던 시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시대를 결코 회피하지 않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온몸으로 밀고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화는 식민지 시대에 살았지만 식민지라고 하는 현실이 임화라고 하는 시인에게 부여하는 여러 가지 질곡들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 민족이 처해 있었던 현실을 자신의 눈으로 이렇게 아주 직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기 나름의 답을 얻어가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이고요.
임화가 어떤 시대에 살았던가 하는 것을 그 김윤식 교수의 글로 이렇게 그 잠깐 살펴본다면요. 임화가 한국 문학사에서 여러 가지 그때 시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꺼번에 한 몸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김윤식 교수가 주장한 건데, 근데 그 이유가 이 임화가 문인으로 살았던 시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임화는 1920년대에 제2기 동경 유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1기 동경 문학생이 뭐 창조백조 폐허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1905년 정도 무렵부터 동경으로 유학을 갔던 문인들이고 뭐 춘원이라든가 육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과 달리 임화는 1920년대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제2기 동경 유학생이었습니다. 사실은 임화가 가출소년이고요. 그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근데 이랬던 임화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무산자라고 하는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뜻이죠. 무산자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잡지산지 출판산지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의 동인지 문학, 한 25년 정도 전까지는 동인지 문학 시대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런 동인지 문학 시대에서 그 일제가 무단 통치해서 소위 말하는 문화정치 시대로 바꾸면서 언론들을 많이 허용을 했죠. 언론들을 허용을 하고 한국말로 된 문화활동에 관해서 약간의 아량을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20년대 이후가. 이때 당시에 문학도 굉장히 빠르게 발달을 하면서 민족주의 문학하고 계급주의 문학이 등장을 하고 대립을 했죠. 자, 이때 임화가 시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일 뿐만 아니라 잡다한 글을 써서 여기저기 발표하던 문필가에서 이론가, 평론가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임화는요, 아마 카프 조직의 굉장히 젊고 잘생긴 서기장이었는데, 이 젊고 잘생긴 이 서기장이 카프의 제3전선 이후의 서기장이었고요. 서기장이라는 것은 카프 조직에서 책임자였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했죠. 그리고 임화는 30년대에 그 이 카프 검거 시절에 감옥에를 갔다가 일종의 전향서 비슷한 걸 쓰기는 썼어요. 전향서 비슷한 걸 쓰기는 썼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친일 부역문학 쪽으로 돌아선 것도 아닌 약간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있었습니다. 사실 이건 김윤식 교수의 입장이고 어떤 사람들은 임화가 그 이 부역을 했다라고 단정을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워낙 잘생겨 놓으니까 영화 출연도 해요. 임화의 일제시대 때 별명이 조선의 루돌프 발렌티노였다고 합니다. 이 루돌프 발렌티노는 영화 사상, 이 영화의 역사상 초기에 최고의 미남 배우로 꼽혔던 그런 사람이죠. 나중에 한 60년대 아랑드롱 정도로 막 아주 그냥 세계를 그냥 휩쓸었던 미남 배우인데, 임화의 별명이 조선의 루돌프 발렌티노였다는 거죠. 발렌티노라는 이름은 지금도 어느 회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두 회사의 남성용 구두 브랜드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간에 이 영화 배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고요. 자, 이러다가 임화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문화건설 중앙협의회를 조직했어요. 즉 문인들이 해방 공간에서 민족의 앞날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깃발을 들었던 사람에 속하죠. 그리고 아마도 이 천정환 선생의 그 책을 보면 이 잡지에 관한 소개가 나와 있는데 문학이라고 하는 기관지를 냈어요. 대부분 이 문학이라고 하는 기관지, 잡지가 해방 공간에서 일종의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로서 나왔었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잡지를 펴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표방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민족문학 건설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민족주의라기보다는 민족의 해방과 민족의 자주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시대의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런 다양한 시대의 흐름에서 임화가 언제나 그 중심 또는 그 소용돌이의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윤식 교수는 자,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문학과 정치가 가장 밀착된 혼란기에 그가 온몸으로 살고 그의 정치 노선인 북쪽을 택해 월북했답니다. 예, 1947년이었죠. 1945년 정도부터 북한으로 많이 넘어가세요, 사람들이. 특히 46년 2월달 정도에는 대거 월북을 하는데 임화는 좀 늦게 가죠. 임화가 조금 늦게 갔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고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임화는 그 북쪽으로 넘어가가지고서 이 북쪽의 문학계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존경도 받고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1953년도에 미제스파이라고 하는 이게 누명인지 누명이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떤 소설가가 나중에 이게 쓴 소설을 보니까 굉장히 이제 누명이었다. 박헌영 일당을 숙청하기 위한 이 북한, 그러니까 김일성 일파의 만들어진 논리였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미제 스파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뭐라 그럴까? 북한에서 자기들이 적을 척결하고자 할 때 입에 붙은 수사잖아요. 정말로 미군정 당국하고 임화가 어떤 교섭을 했는지, 어떤 지령을 받았는지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미제 스파이라는 말로 숙청을 당합니다. 숙청을 당했어요. 여기까지가 임화의 간략한 연보인데요. 간략한 연보가 아니라 임화라고 하는 사람이 놓여 있었던 시대와 임화의 관련성에 관한 이야기죠. 어마어마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닌 게 아니라 임화에 필적할 만한 문의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에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김소월, 이상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만해 한용운도 있고 그리고 또 정지용이라고 하는 시인도 있고 윤동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이름 이육사도 있죠. 예, 특히 이육사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로서 살다가 수많은 시와 글을 남겼지만 결국은 이육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뛰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임화에 필적할 만한 이육사도 있었으나 이육사는 결국 이 국내의 그 문화판에서 활동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화만큼 우리 문학 역사 그리고 문화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모순을 한 몸에 안고 살다간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김윤식 교수의 주장에 저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임화에 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굉장히 이론적으로 추구해 들어가면 노혜경의 그 엽사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이야기와 임화의 시 이런 것들을 주로 소개하면서 임화 이야기를 쉬엄쉬엄 해볼까 합니다. 여하튼 이 임화가 사실 그 일제시대의 문인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문학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동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육당 최남선도 춘원 이광수도 다 10대 소년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을 발표를 해요. 임화도 10대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하게 한 20살, 21살 이때쯤에 벌써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 소위 이렇게 이 청년 세대가 세상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쌓아야 될 스펙이 많고 환경을 굉장히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사회에서 뭔가 자기 자신의 정신적 노동력이든 육체적 노동력이든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는 나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 30살 정도 되어도 아직까지 반듯하게 내가 결혼해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자기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잡을 수 있는 젊은이들은 많지가 않은데 일제시대 이때쯤에는 한 20살 정도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많은 어쨌든 임화도 20살 무렵에 문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필명을 썼어요. 원래 임화의 이름은 임인식이거든요.
임인식, 어질 인자이고 식은 아마 이 심을 식자인데 그거 학렬인 것 같아요. 학렬자 임인식이고 자기 말로는 뭐 대충 사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대충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청소년기에 집안이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화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대요. 만약에 누군가가 임화를 쭉 추적을 해가지고 임화의 20살 이전 임화가 그 보성중학교에 14살 때 보성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유명한 이강국, 유진산, 이현구 이런 사람들이 임화의 동기생들이었대요.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이강국은 유명한 공산주의자죠. 자, 어쨌거나 이때 당시에 보성중 출신들이 지금 다 살아 계시면 100살들이 다 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저떻게 추적해서 임화의 어린 시절 얘기를 좀 찾아내면 그건 그야말로 대박일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이 보성중학교를 한 4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집에서 나갑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가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하는데 김윤식 교수는 이 임화의 이 유랑 생활을 그의 기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언제나 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그가 사회주의자가 되고 공산주의자가 되고 북으로 넘어가고 결국 죽고 하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모색의 과정이 정처가 없는 헤매는 마음이 정처를 찾기 위해서 떠돌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경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임화의 시의 경로를 보면 굉장한 서정시에서부터 아주 이 표현주의적인 상징주의적인 표현주의적인 이런 시들을 거쳐서 아나키즘까지 갔다가 나중에 마르크시즘으로 정착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이때 당대 지식 청년들의 필연적인 이 생각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임화가 처음에 시를 발표할 때는 이 성아라고 하는 별성자를 썼어요. 예, 성아라고 하는 그런 필명을 쓰다가 임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화자, 이 화자를 임화가 왜 썼을까 하는 건 전 진짜 되게 궁금해요. 화. 아무도 이 화를 임화가 필명으로 이 화자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밝혀놓은 논문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거든요. 임화에 관한 글들을 샅샅이 찾다가 보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논문 제목만 보고서 임화의 필명과 관계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바로 알게 해주는 그런 글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여하튼 이 임화라는 필명을 가지고 산문은 처음부터 임화로 써요. 이 산문은 처음부터 임화로 쓰는데 이 처음에 쓴 임화의 산문, 일종의 잡문이죠. 잡문이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어서 제가 외워놨거든요. 이 잡문이요. 근데 문학상에 나타난 연애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잡문으로부터 평론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글이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근대 문학상에 나타난 연애. 임화의 별명이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연애 박사였다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임화가 문학 평론으로서 처음 쓴 것도 연애에 관한 것이었다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임화는 일본 유학생도 아니고요. 일본에 한 1년 정도 가 있었더라고요. 일본에 1년 정도 가 있으면서 무산자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서 여러 공산주의자들을 만나면서 볼셰비키로 일종의 전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이 이북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북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공산주의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여동생하고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죠. 이름이 이귀래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이귀래 여사가 이 이귀래 여사도 굉장히 강성 그 볼셰비키여서 임화가 나중에 카프 검거시에 검거되었다가 전향서를 쓰고 풀려나니까 비겁한 놈이다 이러면서 빵 차버리고 가버렸대요. 이혼당한 거죠. 이런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있었고요. 사실 임화는 우리가 임화가 영화배우였다라고 그러니까, 문단에 등장을 하고 나서 워낙 잘생겼으니까 나중에 영화배우가 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데 아니고, 임화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들은 나중에 임화가 감옥 갔다 와서 찍었지만, 20살, 21살, 이때 벌써 영화 배우가 되어서 그것도 주인공으로 영화를 찍었대요. 대단하시죠. 자, 이쯤에서 임화가 초기에 발표했던 시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들려드려야 될 텐데 워낙 길어가지고요. 임화의 시는
이마는 하이네의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마가 발표한 시들을 보면 초기 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길어요. 장편 시들이 되게 많은 거죠. 시로서는 장편인데 서사시라고 놓고 보면 또 길지 않은, 그래서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그 새로운 형식 실험을 많이 하고, 자기도 자기의 시에 관해서 단편 서사시에 관한 어떤 그 담론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나중에 이 단편 서사시 형식은 북한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많이 창작들 되고 했어요. 이 임화의 그 최초의 시가 내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시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했던 또 유명한 시가 우리 오빠와 화로라고 하는 시였는데요. 워낙 길어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것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거리의 순이라고 하는 시는 순이라고 하는 처녀가 여동생이에요. 내거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순이는 감옥에 간 오빠가 있는 여동생이에요. 이 순이가 내거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죠. 이것을 임화가, 지식인인 임화가 이 순이를 바라보면서 썼던 시였는데, 그 다음에 유명했던 임화의 우리 오빠와 하루라고 하는 시에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순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이가 아닙니다. 이 시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물론 이 우리 오빠와 하루에서 오빠를 부르는 소녀가 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자, 좀 길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송 정말 더럽게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시는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빠와 하루. 사랑하는 우리 오빠, 어저께 그만 그렇게 위하시던 오빠의 거북무늬 질화로가 깨어졌어요. 언제나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지구에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담벼의 도끼 속에다 어린 몸을 잠그고 사온 그 거북무늬 화로가 깨어졌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화젓가락만이 불쌍한 영남이하고 저하고처럼 똑 우리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남매와 같이 외롭게 벽에가 나란히 걸었어요. 오빠, 저는요 잘 알았어요. 왜 그날 오빠가 우리 두 동생을 떠나 그리로 들어가실 그날 밤에 연거푸 마른 권련을 3개씩이나 피우고 계셨는지 저는요 잘 알았어요, 오빠. 언제나 철없는 제가 오빠가 공장에서 돌아와서 고단한 저녁을 잡수실 때 오빠 몸에서 신문지 냄새가 난다고 하면 오빠는 파란 얼굴에 피곤한 웃음을 웃으시며 네 몸에서 누에 똥내가 나지 않니 하시던 세상에 위대하고 용감한 우리 오빠가 왜 그날만 말 한마디 없이 담배 연기로 방석을 메워버리시는 우리 용감한 오빠의 마음을 저는 잘 알았어요. 천정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던 외줄기 담배 연기 속에서 오빠의 강철 가슴 속에 박힌 위대한 결정과 성스러운 각오를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하여 제가 영남이의 버선 하나도 채 못 기웠을 동안에 문지방을 때리는 쇳소리, 바루를 밟는 거칠은 구두 소리와 함께 가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오빠는 불쌍한 저희 남매의 근심을 담배 연기에 싸두고 가지 않으셨어요. 오빠, 그래도 저도 영남이도 오빠의 또 가장 위대한 용감한 오빠 친구들의 이야기가 세상을 뒤집을 때 저는 제사기를 떠나서 100장의 1전짜리 봉투에 손톱을 뚫어뜨리고 영남이도 담배 냄새 구렁을 내쫓겨 봉투 꽁무니를 뭅니다. 지금 망국지도 같은 누더기 코를 고울고 있습니다. 오빠, 그러니 염려는 마세요. 저는 용감한 이 나라 청년인 우리 오빠와 핏줄을 같이 한 계집애이고 영남이도 오빠도 늘 칭찬하던 쇠 같은 거북무늬 화로를 사온 오빠의 동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 오빠, 아까 그 젊은 나머지 오빠의 친구들이 왔다 갔습니다. 눈물 나는 우리 오빠 동무의 소식을 전해주고 갔어요. 사랑스러운 용감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청년들이었습니다. 화로는 깨어져도 화젓갈은 깃대처럼 남지 않았어요.
우리 오빠는 가셨어도 귀여운 피오닐 영남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어린 피오닐의 따뜻한 누이 품 제 가슴이 아직도 덥습니다. 그리고 오빠. 저뿐이 사랑하는 오빠를 잃고 영남이뿐이 굳세인 형님을 보낸 것이겠습니까? 슬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청년 오빠의 무수한 위대한 친구가 있고 오빠의 형님을 잃은 수없는 계집아이와 동생, 저희들이 귀한 동무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다음 일은 지금 섭섭한 분한 사건을 안고 있는 우리 동무손에서 싸워질 것입니다. 오빠, 오늘 밤을 새어 이만장을 붙이면 사흘 뒤엔 새 속옷이 오빠의 떨리는 몸에 입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누이 동생과 아우는 건강히 오늘 날마다를 싸우면서 보냅니다. 영남이는 여태 잡니다. 밤이 늦었어요. 누이 동생. 어떠세요, 이 시가요? 이 시는 단편 서사시라고 제가 소개했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오빠는 어떤 이 일제와 싸우는 어떤 거사를 하고 친구들과 거사를 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오빠를 그리면서 여동생이 오빠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여동생의 삶은 어떠하냐. 처음에는 제사 공장 뇌고치를 고아가지고서는 실을 뽑는 제사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마 오빠의 거사로 인해서 쫓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봉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피오닐 영남이도 그 전에는 아마 이 담배 마는 공장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쫓겨나가지고서 지금 오빠의 여동생 나와 함께 봉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 날은 춥습니다. 이 추운 날에 화로가 깨어졌어요. 이 화로는 오빠가 우리들의 피오닐 조그만 기수라 부르는 영남이가 담배의 도끼 속에다 지구의 해가 비친 하루의 모든 시간을 어린 몸을 잠그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온 바로 그 화로예요. 근데 그 화로가 깨어졌어요. 이 추운 날에 이 어린 남매는 추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봉투에 풀칠을 해서 봉투를 붙여서 2만 장을 붙여서 오빠에게 속옷을 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있다. 굉장히 혁명적인 시죠. 1929년도에 쓰여진 시였고 맞나? 헷갈린다. 우리 오빠와 하루가 1929년도에 쓰여진 시라고 제가 지금 무의식 중에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22살 때 쓴 시예요. 22살 때 쓴 시고 처음에 내거리의 순이 시절에는 자기 자신을 순이의 밖에서 순이의 오빠의 친구로서 또는 오빠의 친구가 아니라 순이의 사랑하는 그 남자와 순이를 바라보는 노동자가 아닌 바깥에 있는 어떤 화자의 눈으로서 내거리의 순이를 바라보던 그 임하는 우리 오빠의 화로, 이 시에서는 바로 오빠의 여동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혁명투사들을 떠받들고 그리고 뒷바라지하고 함께 그 뒤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이해하기 하나도 어렵지 않지만 그 시대 당시의 정황을 알면서 바라보면 훨씬 더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시였어요. 자, 이러한 시를 썼던 임화죠. 이러한 시를 썼던 임화가 임화의 카프에서의 행적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북한으로 넘어간 다음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화가 우리 오빠와 하루나 내거리의 순이 같은 시를 발표한 것은 그 카프에 20살 때 카프에 가입하고 나서였죠. 카프 갑자기 왜 혼자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요. 그야말로 발음도 잘 생각이 안 나려고 하는데요.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 동맹의 줄임말이 카프입니다. KAPF죠. 이 카프가 1925년 8월에 결성돼요. 25년에 결성이 되고 임화가 카프에 가입을 한 것은 27년인가?
이건 연보를 봐야 되겠어요. 27년도에 가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화가 카프의 첫 번째 명언은 아니지만 이 제3시기 때 서기장이 될 정도였으니까 임화가 얼마나 치열하고 열렬하게 이 카프의 다양한 논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 카프의 정신에 입각해서 문학과 예술 활동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카프는 사회주의 문학단체인데 계급 의식에 입각해서 조직적인 프롤레타리아트 문학과 계급 혁명 운동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적인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이 임화의 중요성을 김윤식 교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수많은 문학인들이 있었고 문화인들이 있었지만 임화가 특별했던 이유는 이 조직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식 교수의 소개를 제가 한 번 더 전해를 드리면요. 선천적 감수성이 그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했고 타고난 용모가 활동사진 배우로 나아가게 했지만 그로 하여금 비평가로 치닫게 한 것은 그가 살았던 시대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은 시인을 좋아하실 것이고 저도 역시 시인을 좋아합니다마는 시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비평가는 언제나 자기 시대를 텍스트로 삼아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싸우고 개척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문열 같은 사람들이 시대와의 불화 이딴 소리를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 시대와 불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학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천형이기는 하지만 이문열이 도대체 뭘 갖고 시대하고 불화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문열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살았던 특히 자기가 문학 활동을 열심히 했던 80년대에 문학판의 주류가 일종의 그 사회주의 이 리얼리즘 계열의 예술이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들과 세계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좌파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와 불화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단의 주류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좌파죠. 굳이 따지자면요. 좌파라기보다는 참여적 성향의 문학이 문단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소위 말하는 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이런 존재다. 굉장히 어떤 보편적이고 초월적이고 또는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인간을 천착하는 것이 문학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결국 사람이 문학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문학의 방법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는 문학의 방법을 통해서 개척하고 밀고 나가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문학이라고 한다면요. 흔히 말해서 가장 난해하고 실험적인 문학들일수록 당대 시대와 싸우고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진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진보적인 문인들만이 시대와 불화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사회 보수적이고 기득권적이고 잘 갖춰져 있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분명히 균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별로 이게 이 학문적인 정의는 아니지만 아방가르드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진, 가르드라고 하는 것은 막는다잖아요. 아방가르드가 흔히 우리가 전위라고 얘기를 해요. 전위. 근데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장서서 다가오는 적과 싸우는 것이 전위가 아니에요. 문학에 있어서 전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싸우는 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미래는 만드는 것이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척해야 될 또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거가 우리의 미래로 넘어가서 우리 자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뒤돌아서서 과거와 싸우면서 조금씩 자신의 등으로 뒷걸음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 이 전이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닦아놓은 길로 다음 세대가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또 누군가가 전위가 되어서 또 한 계단 만들고 또 한 계단 만들고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임화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당대의 역사를 개척한 진정으로 시대와 불화하고 진정으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시인으로서의 어떤 빼어난 감수성을 지니고 정말 감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시대에 대해서 그가 아주 예민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시대였나 하는 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조금 이 김윤식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은 그 시기가 일제시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그리고 이 조선 프롤레타리아트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게 결성된 것도 그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1917년 그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고 그 레닌이 집권을 하면서 그 소련 공화국이 생겼죠. 그러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전파되고 했던 것도 있지만 식민지에 처해 있는 많은 약소민족들에게 이 사회주의야말로 제국주의에 맞서서 자기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효한 사상이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전례를 찾아 헤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독립이야, 독립. 어떤 독립이냐? 나라고 하는 한 인간으로서도 개인으로 우뚝 서고 싶고 인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으로서도 자주 독립하고 싶다. 일본 놈의 지배를 받기 싫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들끼리 막 모색하고 탐구하고 심지어 의병도 하고 폭탄도 던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이 집결을 해서 보다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소련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 일종의 자기네 내부에서 제국을 뒤집어 엎고 무산대중의 국가를 세운 소련이라고 하는 모델은 식민지의 청년들한테 얼마나 큰 희망이었겠어요. 그리고 다소간 아나키즘적인 경향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방가르드했던 임화의 입장에서 볼 때 그의 사상이 마르크시즘에 가서 도달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 조선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겠고 나의 문학 해방도 동시에 이루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제가 볼 땐 필연적인 수순이죠. 예,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임화가 결국 죽을 때 임화의 죽음의 핑계가 되었던 시를 먼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어서요. 그건 내일로 넘기기로 하고요. 그 왜 임화냐 하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 문학사에서는 임화가 삭제되고 없는 시인이에요.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미제의 간첩, 미제 스파이다라고 하는 그 혐의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임화를 북한 문학사에서 크고 높게 다룰 이유는 없는 거죠. 임화가 과연 북한 문학사에서 복권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다른 혐의도 아니고 미제의 스파이였잖아요. 굉장히 복권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나 임화가 남긴 여러 가지 문학적 유산들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편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임화는 여러 가지 점에서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시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임화는 이 우리나라 말, 한국말, 조선말이죠. 그때는 조선말을 문학으로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종합적인 문화예술인으로서 당대를 문화적으로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실천 형태가 임화에게는 문학이고 비평이었던 거죠. 이 비평활동. 에드워드 사이드가 세계화 텍스트와 비평가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한 구절 인용을 해드리려고 오늘 오전 내내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 내내 책장을 뒤졌는데 그거를 남줬다는 기억은 도저히 안 나는데도 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드의 주장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계라고 하는 텍스트를 비평가가 읽어서 세계를 비평가가 읽어서 텍스트화 시키지 않는다면 세계는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계를 어떤 텍스트로 만들어내느냐, 어떤 비평적 안목을 가지고 텍스트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식민지의 지배를 받는 일본 문학이나 띡띡 뺏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기록하고 텍스트화한다면 우리는 독립할 자격과 가치가 없는 그런 민족이겠지만 우리의 이렇게 지나간 역사 속에서 싸웠던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들이 왜 싸웠는가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대상이 그때는 일제였을지라도 지금은 일종의 문민 독재 아닙니까? 일종의
선거로 뽑힌 독재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합의에 의한 아주 악랄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노예고 그냥 여전히 이 피식민자들인 거죠. 예, 그런 뜻에서 임화 같은 굉장히 전위적인 사람들, 임화라고 하는 시인은 항상 자기를 전위라고 생각했어요. 즉 아방가르드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아방가르드들이 기존의 기성의 존재하고 있는 어떤 질서,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깨고 이렇게 설명되는 사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렇게 규정되는 세상은 우리에게 불행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항상 그 다음 단계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피를 흘릴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미래가 개척이 되고 그때 비로소 새로운 텍스트가 오고 그것이 바로 비평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때 비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학평론가, 뭐 누구 작품이 훌륭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시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정한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이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자, 이 광장이 분단을 정면으로 다룬 것이고 광장에서 이명준의 선택은 북도 아니고 남도 아니었다. 자, 이렇게 제3세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명준의 운명이 지금 현재 당대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비평가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러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예, 그런 뜻에서 저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오빠와 화로라고 하는 시를 활동가들, 실천가들, 그 활동가 실천가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세월호 유가족들 지금 활동가고 실천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봉투를 붙이고 그리고 열심히 담배를 말고 그러면서 일상의 노동을 하면서도 이 활동가로서 지금 현재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오빠를 잊지 않고 솜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그러한 여동생, 그러한 남동생 등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꼭 삼천보로 세는 게 저희 특기이고 그래서 그냥 이 프로그램 이름도 그냥 그 엽새라고 붙였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세지 않고 임화를 죽게 만들었던 그 시와 그리고 그때 당시 임화는 왜 그렇게 자기가 미제 간첩이었다고 인정하고 죽었을까?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 자존심 강한 시인이 그리고 시대를 읽는 평론가로서 전쟁의 와중에 내가 미제의 스파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최후 진술에서 임화는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가. 바로 이 마지막 이 비극적인 장면 때문에 남에서도 북에서도 임화는 오랫동안 잊혀진 시인이 되었던 거죠. 북으로 갔다는 이유 때문에 남에서는 은폐하고 미제 스파이였다는 것 때문에 북에서도 은폐해버렸어요. 이 은폐된 임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권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다분히 사심이에요. 잘생겼다. 하지만 이 잘생겼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시대의 아이콘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네, 음악이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노혜경의 그 엽새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접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